옛날 옛적 어떤 가난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뒷산에 갔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제 신세가 서글퍼서 흥얼흥얼 팔자 타령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네모마다 풍경 달고 알뜰하게 잘 사는데 이내 팔자 어이하여 지게에다 목숨 걸고 태산 속을 헤매는고 가슴 답답해 못 살겠다. 그러다 보니 발밑에 무엇이 딱 걸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언가 하고 보니 커다란 돌절구가 하나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판에 보니 제법 쓸만한 돌절구통인 것입니다. 이 절구통을 집에 가지고 가야 할 터인데 무거워서 어째 들 수가 있나 맬 수가 있나 질 수가 있나 이도저도 안 되니까 굴렸습니다. 떼굴떼굴 굴려서 산을 내려가는데 내리막이니까 절구가 좀 잘 구르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둬도 떼굴떼굴 보기만 해도 떼굴떼굴 저 혼자서 잘도 굴러 내려간단 말입니다. 절구통이 굴러 내려가다가 토끼 한 마리를 치었습니다. 그 바람에 토끼도 절구통과 함께 떼굴떼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절구통과 토끼가 함께 떼굴떼굴 굴러서 산 밑에 있는 나무꾼 집 뒷곁에 척하고 떨어져 멈췄습니다. 나무꾼이 뒤늦게 산을 내려와 보니 자기 집 뒷곁에 절구통이 떡하니 와 있는데 글쎄 그 옆에 토끼 한 마리도 같이 와 있는 것입니다. 토끼가 절구통에 치여 떼굴떼굴 구르는 바람에 기절을 해서 발라당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옳거니 이거야말로 꽉 먹고 알 먹기로구나. 당장 토끼를 들고 장터에 달려가 외쳤습니다. 토끼 사세요. 토끼 사세요. 복슬복슬하고 귀여운 토끼 사세요. 마침 토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흥정 끝에 돈 성냥 받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돈 성냥이 어디겠습니까?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렸지 뭡니까? 한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이 장에 왔다가 그걸 본 것입니다. 아, 자네 웬 돈인가? 토끼 팔아서 벌었습지요. 토끼는 무슨 재주로? 산 꼭대기에서 절구통을 굴리니까 치던데요. 욕심쟁이 영감이 그 길로 집에 달려가 마당에 세워둔 돌절구를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머슴을 불러 밧줄을 끌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밀며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영차영차 끙끙 아이고 무거워 영차영차 끙끙 아이고 무거워 하며 올라가는 겁니다. 한나절 동안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이르자 절구통을 산 아래로 휙 굴러내렸습니다. 절구통은 떼굴떼굴 잘도 굴러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둬도 떼굴떼굴 보기만 해도 떼굴떼굴 저 혼자서 잘도 굴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토끼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다가 왈캉달캉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토끼는 절구통을 피해 산 아래로 마구 다름박질을 쳤습니다. 토끼는 앞장서 다름질치고 절구통은 뒤에서 왈캉달캉 따라오고 그러다가 둘 다 영감 집 뒷곁으로 내려왔습니다. 토끼는 냉큼 앞마당으로 내빼고 절구통은 뒷간 기둥을 쿵 박고 멈췄는데 그 바람에 기둥이 부러지면서 뒷간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듣고 마나님이 나와보니 뒷간은 무너졌는데 웬 토끼 한 마리가 마당에서 눈을 말똥말똥 귀를 쫑긋쫑긋하고 있는 겁니다. 이놈의 토끼 맛 좀 봐라 몽둥이를 들고 덤비니까 토끼는 혼이 빠져서 장독대로 달아났습니다. 내 이놈 토끼야. 거기 가면 못 잡을 줄 알고. 마나님이 몽둥이로 장독대를 탁 내리치니까 장독대가 우지끈 와장창 깨져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토끼는 그 소리에 놀라 깡충깡충 뛰어서 지붕 위로 폴짝 올라갔습니다. 이때 산에서 영감이 내려와 보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겁니다. 뒷간은 무너지고 장독대는 부서졌는데 잡으려던 토끼는 잡히지 않고 지붕 위에 떡하니 올라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올랐습니다. 내 이놈 토끼야. 어디 혼 좀 나봐라. 부싯돌로 불을 일으켜 불꾸러미를 만들어서 지붕 위로 냅다 던져 올리니 애꿎은 지붕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토끼는 뜨거워라 얼른 뛰어내려와 뒷산으로 달아나 버리고 끝내 지붕은 홀라당 타버려 기둥뿌리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욕심쟁이 영감이 토끼 한 마리 잡으려다 12칸 기와집을 다 태워먹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욕심은 있는 것도 태워버리는 겁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어떤 내외가 살았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어찌나 공을 들였는지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는데
말 그대로 불면 꺼질세라, 쥐면 터질세라 하고 고이고이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갖은 정성으로 나이 20살 먹도록 키워놨더니 이게 당최 약골인 것입니다. 고개 넘어 감기 왔다는 소문만 나도 재채기부터 하고 삽작 밖에 두어 걸음만 나갔다 와도 골골 앓는단 말입니다. 이거 뭐 이래가지고는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 보이고 좋다는 보약은 다 구해다 먹여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시사철 골골 앓는 게 일인 겁니다. 이쯤 되니 내외는 슬아의 자식이 없을 때보다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야 그저 바라는 게 자식 하나 얻으릴 뿐이었지만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이 집에 과객이 하나 찾아들었습니다. 과객이 찾아오면 마땅히 반갑게 맞아들여 대접해야 할 일이지만은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밤낮 골골 앓으니 선뜻 마음이 안 내키는 겁니다. 행여 과객이 묻혀 들어온 바깥바람 때문에 병이 날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오나 딴 데 가서 하룻밤 유하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시오? 이 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딴 일은 없으나 아들 녀석 병치레가 끊일 날 없어 그럽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더더욱 묵어야겠어. 과객이 하는 말을 들으니 병깨나 볼 줄 아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맞아들여 대접을 잘하고 나서 아들의 병을 좀 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그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여주었습니다. 과객이 아들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더니 그동안 어떻게 키웠으며 어떻게 크더냐고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래서 늙음하게 아들 하나 얻어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운 내력을 소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객이 대뜸 집 밖에 나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한참을 빙빙 돌더니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다른 병이 아니고 집 밖에 살이 끼어 생긴 병이니 살을 막지 않고는 아드님 목숨이 1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 1년을 기약할 수 없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내외가 바짝 매달려 제발살을 막을 방도를 일러달라고 보챘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들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 댁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에 살이 끼었으니 돌담을 헐고 새로 쌓되 이 일은 반드시 병자가 손수해야 합니다. 돌 하나라도 남의 손이 닿으면 효험이 없을 것이니 명심해야 합니다. 과객이 떠난 뒤에 내외는 아들을 시켜 돌담을 헐게 했습니다. 밤낮 골골 앓는 놈한테 그 힘든 일을 시키자니 뼈가 다 녹는 것 같지만 별 수가 있겠습니까? 살을 막으려면 그것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일을 시켰습니다. 아들놈은 비실비실하면서도 제가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 하니 이를 악물고 돌담을 하는데 워낙 기운이 없어서 첫날에는 겨우 돌멩이 5-6개밖에 못 털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금씩 힘이 붙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둘째 날에는 여남은 개를 헐고 셋째 날에는 20남은 개를 헐어내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밥도 한 끼에 겨우 한술 먹던 놈이 한열을 지나 돌담 한 귀퉁이가 허물어질 때쯤 돼서는 한 그릇을 거뜬히 비웠습니다. 아, 살마기가 과연 효험이 있긴 있구나. 내외가 지켜보니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담이 차차 허물어질수록 아들놈 기운도 살아나고 밥그릇도 잘 주니까 말입니다. 이러고 한두어 달 지나 돌담을 다 헐어낼 때쯤 돼서는 아들놈 병이 거의 반 다 나았습니다. 한 서너 달 지나 새로 돌담을 다 쌓고 나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말짱해졌습니다. 온몸에 살도 피둥피둥 오르고 기운도 제법 실해져서 아, 이만하면 어디에 내놔도 내 아들이야 할 만하것입니다. 살마기 돌담을 새로 다 쌓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살마기 방도를 가르쳐준 과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님께서는 어찌 그리 살을 잘 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좀 허풍을 떤 것뿐입니다. 이 댁 아드님이 워낙 일을 안 하고 커서 병골이 된 듯하여 일을 좀 시키면 나을까 하고 그랬지. 살은 무슨 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해야 병도 안 생기는 거지. 일 안 하고 놀면 무슨 병이든 꼭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 등 다양한 병에 시달리는 것이 너무 살뜰하게 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 부모님들처럼 키워도 뭐 아주 잘 크지 않았습니까? 옛날 옛적에 만석군 부자가 부마님이 살았는데
남편이 만석에 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그 재산이 다 마님 몫인 것입니다. 만석꾼이긴 하지만 남들한테 베푸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마님은 오로지 돈밖에 몰랐습니다. 만석꾼이면 마을 사람들도 돕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모르는 그냥 가엾은 욕심쟁이 마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님이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야무지고 단단한지 살을 만져보면 꼭 돌 같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이 마님이 병이 들어 누웠는데 아무리 좋은 약과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지만 낫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용한 명의가 이르기를 이 병에는 돌고양이 고기를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키우던 돌고양이를 잡아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아무리 키우던 고양이인들 자기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튿날 잡아서 고기를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그런데 이놈의 고양이가 밤새 야옹야옹 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탐욕스러운 마님이지만 키우던 고양이인데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이 고기를 약으로 조금 쓰려고 죽일 것까지 하있나. 엉덩이 살을 조금 베어내고 도로 꿰매주면 살지 않을까. 하고서 그 이튿날 고양이를 묶어 매단 채로 엉덩이 살을 조금 베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상처를 도로 꿰매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눈을 하얗게 뜨고 크게 한 번 양엉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리더란 말입니다. 고양이 고기를 먹은 덕분인지 어쨌든 마님은 그 뒤로 곧병이 나았고 돌고양이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시주를 왔습니다. 만석꾼이나 되니까 집에 돈이고 양식이고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마님은 욕심쟁이이지만 부처님한테 시주는 잘했습니다. 불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 바랑이 불룩하도록 돈량에다가 쌀에다가 푸짐하게 시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절에 아주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서는 몇 발짝 나가다가 혼잣말로 그런데 살이 끼었군. 살이 끼었어. 조만간 큰일이 날 게야. 이러거든 말입니다. 그 소리를 마님은 못 듣고 하인들이 들었습니다. 저 스님이 지금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살이 끼었다고 그러십니다. 조만간 큰일이 난다고 하는뎁쇼. 마님이 놀라서 버선발로 달려나가 스님을 붙들었습니다. 스님, 그게 웬 말이십니까? 살이 끼고 조만간 큰일이 난다는 게. 그게 웬 말인지는 주인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도통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산목숨을 모질게 다룬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산목숨을 모질게 다룬 일이 있다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몇 년 전에 돌고양이 살을 베어 먹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말고는 도무지 그런 일이 없거든 말입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바로 그 돌고양이가 앙심을 품고 몇 년 동안 해물만 먹고 힘을 길러서 얼마 뒤에 주인을 해치러 올 것입니다. 들어보니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가 앙심을 품으면 반드시 사람을 해친다고 하고 또 고양이가 해물을 먹으면 엄청나게 힘이 세어진다는 말을 들은지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죽는 방도만 있고 살 방도는 없습니까?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돈을 한 짐 싣고 북쪽으로 가십시오. 가다 보면 개를 파는 집이 많을 것이오. 그중 반드시 호박개라고 하는 것을 3마리 사되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개를 집에 데려오면 묶어두지 말고 개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십시오. 스님이 그 말만 남기고는 바람같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님은 그 이튿날 날이 밝는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인 등의 돈을 한 짐 싣고 북쪽으로만 갔습니다. 북쪽으로 가다 보니 개를 파는 집이 참 많은 것입니다. 개를 파는 집마다 걸음을 멈추고 호박개 있소, 호박개 있소. 하고 물었지만 개장수는 무슨 소리인 줄 모르고 호박계라니 그런 게 이름은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호밖에 있는 집은 없는 것입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 무렵이 돼서야 어떤 허름한 집에 들러 물으니 호박개는 왜 찾소? 저기 있는 개가 호박개요. 하거든 말입니다. 반가워서 주인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참꼬리 말이 아닌 개가 3마리 있는 것입니다. 덩치는 주먹만 한 것이 눈에는 눈곱이 덕지덕지 끼었고
못 먹어서 바싹 여이어 참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값을 물으니까 그 돈 한 줌 싣고 온 걸 다 부르더란 말입니다. 다른 튼튼한 개에 100갑절도 넘는 값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 돈을 다 주고 호박개 3마리를 샀습니다. 호박개를 사서 집에 데려다 놓고 스님이 시킨 대로 묵지도 않고 개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한 놈은 대문간에서 자고 한 놈은 중문간에서 자고 한 놈은 마루 밑에서 자는 것입니다. 먹이를 먹는데 고기야 뼈다귀야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줘도 안 먹고 꼭 찹쌀죽만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밤에 저 멀리서 천둥치는 소리가 나면서 파란 불빛이 길게 뻗치는데 그 불빛이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식구들을 딴 집으로 보내고 마님이 혼자서 다락에 올라가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덩치가 호랑이만 한 것이 성큼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 전에 그 돌고양이더란 말입니다. 이놈이 아빠를 곤두세우고 대문으로 들이닥치는데 대문을 지키던 개가 그냥 죽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달려들면 맞서 싸워야 할 텐데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단 말입니다. 고양이가 대문을 열고 중문으로 들이닥치는데 중문 지키는 개도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두 놈이 얼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고양이는 중문도 열고 앞마당을 가로질러 마루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고양이가 마루 위로 달려드니까 그제야 마루 밑을 지키던 개가 펄떡 뛰어올라 고양이한테 달려드는 것입니다. 다른 두 놈은 가만히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호박개가 덩치는 작아도 얼마나 날쌘지 호랑이만 한 돌고양이를 어지간히 당하는 것입니다. 둘이서 물고 뜯고 싸우는데 깨갱깨갱 야옹야옹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싸우다가 인제 개가 슬슬 밀리는 것입니다. 힘으로 도저히 못 당하니까 밀리는 거짓뭡니까?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그때야 중문 지키던 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번개같이 고양이한테 달려들드는 것입니다. 먼저 싸우던 개는 도로 마루 밑으로 들어가 죽은 듯이 엎드려 있고 또 한참 싸우다가 힘이 빠져서 슬슬 밀리니까 이번에는 대문 지키던 개가 달려들어 싸우고 먼저 싸우던 개는 도로 중문 아래로 가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싸우니까 고양이도 못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개가 싸우는 동안에 가만히 엎드려 힘을 모아뒀다가 달려들고 하니까 못 당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싸우다가 날이 부옇게 셀 무렵에야 고양이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개 3마리도 지칠 대로 지쳐서 축 늘어졌지 뭡니까? 마님이 미리 숨겨놨던 힘센 머슴 하나에게 소리쳤습니다. 돌쇠야,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워라. 머슴은 마님의 곤란한 부탁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개들을 안 하다가 방에 누이고 찹쌀죽을 끓여다 먹여서 겨우 살려놨습니다. 그래도 2마리는 살고 1마리는 죽었습니다. 죽은 개를 양지 바른 곳에다 고이 묻어주고 나니까 살아있던 개 2마리도 슬그머니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주인이 꿈을 꾸는데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개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해에 딱 1000석씩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한 해에 딱 1000석씩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행여 잘못해서 1000석에서 단 몇 석만 더 거두어도 개 무덤에서 개 울음소리가 났다니 참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석군 60만은 과부마님이 1000석군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베풀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사는 게 참 팍팍하지 않습니까? 이마님처럼 만석군이 1000석군이 될 수는 없겠지만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생각한다면 복받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하는 옛날 이야기는 몽땅 거짓말이니 그리 알고 들어주세요. 조금은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천상배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 청산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남편이 혼례 치르는 날 저 세상으로 가서 과부가 된 것입니다. 말이 과부지 처녀인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배짜는 재주가 참 용했습니다. 용해도 보통으로 용한 게 아니라 이건 참 귀신보다 더 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3배 12피를 짜는데 삼을 베다가 껍질을 벗겨서 삼을 삼아 삼시를 감고
삼시를 날고 메어서 배틀에 걸어 짤깍짤깍 12피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짜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짜놓은 삼배가 보풀하게 하나 없이 매끈하니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귀신인들 이 재주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 처녀가 이제는 관연하여 처녀의 아버지가 다시 신랑감을 구하는데 저처럼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면 시집을 안 가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만한 재주를 가진 신랑감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처녀는 홀옛날 서방을 잃은 충격의 시리에 빠져서 더 이상 혼인하지 않고 수절하며 혼자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처녀의 아버지는 더 나이가 차기 전에 시집을 보내려 했습니다. 처녀 아버지가 생각다 못해 방을 써서 내걸었습니다. 우리 딸은 하루아침에 배 12피를 짜는 재주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에 맘먹는 재주가 있는 총각이면 우리 딸에게 장가를 들라. 이렇게 골골마다 방을 내걸어놨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너 달이 되었을까 한 총각이 찾아와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 댁따님 재주와 맞먹지 않겠습니까? 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솜씨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기와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참 보통 재주가 아닌 것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지게에 지고 와서 톱으로 잘라 대패로 밀고 돌로 다듬어 먹줄을 탁탁 튀겨놓고 뚝딱뚝딱 귀를 맞추어 금세 12칸짜리 기와집을 번듯하게 지어놓거든 말입니다. 처녀 아버지는 이 신기한 재주에 감탄을 해서 두말 않고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기와집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방문 하나에 문설주가 거꾸로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하루아침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는 놀라우나 문설주 하나를 거꾸로 맞추어 놓았으니 이렇게 흠 있는 재주로서야 어디 저희 배필이 되겠습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시집갈 처녀가 마다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녀가 혼인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12칸 기와집을 짓는 재주를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총각과 혼인하면 밥굶을 걱정 없이 호가호식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녀 아버지도 하는 수 없이 총각을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한 총각이 찾아와서 저는 하루아침에 벼룩을 석삼서말 잡아서 모두 코를 꿰어 말뚝에 메어놓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사위로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거든 말입니다. 벼룩을 잡아서 코를 꿰는 재주를 어디에 쓰나 싶었지만 그것도 재주는 재주인지라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이방 저방 다니면서 단숨에 벼룩을 석섬서말이나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코를 뚫어 실로 콧뚜레를 꿰어 잔솔가지 수천 개로 말뚝을 만들어 꽂고 거기에다 척척 매놓는단 말입니다. 그걸 보니 비록 쓸모는 없다 하나 귀신 뺨칠 재주인 것입니다. 처녀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저만한 재주를 가지고서 내 딸을 굶기기야 하겠나 싶어서 혼인을 승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와서는 벼룩 코 깬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맨 끝에서 두 번째 벼룩에 코를 꿰지 않고 목을 묶어 놓은 것을 보고는 이 많은 벼룩을 잡아다 코를 꿰는 재주는 놀랄만하나 맨 끝에서 두 번째 벼룩은 코를 꿰지 않고 목을 묶어 놓았으니 이런 흠 있는 재주를 가지고 어찌 저희 배필이 되겠습니까? 이러고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서너 달이 흘러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논해난 벼를 백마지기를 베어 쌀포대에 담아 창고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주소할 자신의 논 백마지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나가지고 그 많은 벼를 깔끔하고 똑같은 크기로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벤 벼를 금방금방 탈곡해서 쌀가마니에 일사불란하게 넣고 창고에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입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그 재주에 탐복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혼인을 시키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베어진 논을 이리저리 흩어보다가 떨어진 쌀 한 톨을 발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논백마지기를 베어 탈곡해서 쌀가마니에 넣고 창고 한가득 넣는 재주는 뛰어나나 논에 떨어진 쌀 한 톨은 쌀 아니겠습니까? 이런 흠 있는 재주라면 시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처녀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총각을 또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무도 찾아오는 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다섯 해가 지나도 개미 새끼 하나 얼씬하지를 않거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녀는 점점 나이를 먹어서 이러다가는 시집도 못 가고 늙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처녀 아버지는 더욱 초조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처자들 같으면 저 나이에 아이들도 대어서 싶고 신랑하고 옹기종기 잘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처녀가 더 이상 혼인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가 제 발로 돌아다니면서 신랑감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참에 기어이 천생배필을 찾으리라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매끈을 바짝 조이고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쓸만한 신랑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녀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재주가 출중해도 그런 사내들이 장가를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허탕을 치며 몇 해를 돌아다니다 보니 처녀의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는 정말 시집가기 다 글렀다 싶거든 말입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하루는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됐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산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리저리 살펴보다 절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죽었다 하고 생각하고 눈을 지그시 감았는데 뚝 떨어지고 나서 눈을 떠보니 제 몸이 광주리 안에 들어가 있더란 말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산 밑에서 웬 총각이 광주리를 받쳐들고 서 있는데 그 광주리 안에 제가 들어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총각이 하는 말이 내가 벼랑 밑에서 나무를 하다 보니 벼랑 위에서 웬 사람이 몸을 날려 떨어지게 얼른 대밭에 가서 낫으로 대를 베어 칼로 쪼개고 다듬어 대살을 만들어서 가로로 엮고 세로로 엮어 대광주리를 만들어 떨어지는 사람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아저씨인 것입니다. 이러거든 말입니다. 처녀 아버지가 듣고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찾던 신랑감인 것입니다. 벼랑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사이에 대를 베어 쪼개고 다듬어 광주리를 만들어 사람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용한 재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하늘이 낸 배필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총각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처녀도 더 이상 아버지의 노력에 어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버지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데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처녀는 그 사내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아주께가 쏟아지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혼인에 실패하거나 사별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천생연분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사내가 하룻밤 사이에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극진한 부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두 노인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한 노인은 머리가 거뭇거뭇한데 한 노인은 아주 새하얀 백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오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더러 먼저 배를 타라고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이상하게 여겨 백발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세 많은 노인장이 먼저 배에 오르셔야지요. 같이 늙어도 장유서인데 먼저 오르시지요. 하고 사양을 하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조용히 말하기를 아무 말씀 마시고 먼저 배를 타십시오. 연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먼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검은 머리 노인이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하는 말이 노인장은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하고 묻거든 말입니다. 제가 올해 64시니 저보다 10년 위 연배는 되시겠습니다. 했더니 백발의 노인이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나이가 51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배에 오르시라고 사양을 했지요. 이런단 말입니다. 아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머리가 백설같이 하얀이 믿어지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센 데는 내력이 있습니다. 강을 다 건너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동안 그 내력이나 말씀드리지요. 심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들어보니 참 기막히더란 말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니 어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젊어서 소금 장사를 했는데 한 번은 소금짐을 지고 금강산을 넘게 됐습니다. 금강산 고개를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 보니 쌀은 없고 빈쌀 자루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 가지고 갔습니다. 한 고개를 더 넘으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골짜기 한쪽에 불이 빠는 집이 있어서 그리로 갔습니다. 가서 주인을 찾으니 젊은 안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밥을 한 상잘 얻어먹었는데 쥔 안악이 소금 장수가 주워가지고 온 쌀자루를 보더니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손님, 그 쌀자루는 어디서 났습니까? 소상히 말해주세요. 이것은 내가 고개 넘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가지고 왔소이다. 쌀은 하나도 없고 쌀자루만 숲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악이 부엌에 나가더니 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들이밀면서 사내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그 쌀자루는 내 남편 것입니다. 그게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터이니 남편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칼에 죽으렵니까?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렵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소금 장수는 혼이 다 빠져서 함께 가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악이 장작불을 켜들고는 앞에 서렵니까? 뒤에 서렵니까? 하기에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컴컴한 밤에 산짐승들이 먹이감을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앞에 섰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안악은 장작불을 들고 앞에 서고 소금 장수는 뒤를 따라가는데 밤이 깊어 사방이 깜깜한 데다 산짐승들이 눈에 불을 켠 채 줄레줄레 따라와서 머리칼이 곤두서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산짐승들이 달려들면 안악이 장작불을 휘둘러 쫓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서 산속을 뒤지니까 한참 있다가 남편 시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 안악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게 울어대니 보는 소금 장수도 마음이 찡하지 않겠습니까? 한참을 울다가 안악이 언제 울었냐 싶은지 눈에 덮기를 품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놈들은 내가 죽어서라도 저주하리라. 급살할 거야. 꼭 그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다시 소금 장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체를 안고 가렵니까? 장작불로 짐승을 쫓으렵니까? 선택하세요. 한단 말입니다. 시체 안고 가기보다는 장작불 들고 짐승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장작불을 받았습니다. 안악은 시체를 안고 가고 소금 장수는 장작불을 들고 달려드는 산짐승을 쫓으면서 갔습니다. 범인지 살쾡이인지 눈에 퍼런빛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쫓느라고 이 사람 혼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안악은 시체를 안방에 뉘어놓고는 지아비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에 가서 오라비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고개 넘어 친정에 기별하러 가시렵니까?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하거든 말입니다. 정말 이 안악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한다고도 못하고 한다고도 못하고 하여간 이 깊은 밤에 또 산길을 갈 수는 없어서 시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안악은 가고 소금 장수 혼자 남아서 시체를 지키는데 첩첩산 중에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턱이 덜덜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눈을 뜨는 것입니다. 소금 장수가 그만 기겁을 해서는 엉겁결에 부엌으로 달아나서 부엌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안악이 친정 오라비를 데리고 와보니 시체는 벌떡 눈을 뜨고 있고 시체 지키는 사람은 간 곳이 없거든 말입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이 사람이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정신이 나가서 반쯤 죽어있단 말입니다. 뜨거운 물을 떠먹여서 살려놨습니다.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친정 오라비도 가고 난 뒤에 안악이 팔뚝만한 삼산새 뿌리를 소금 장수에게 주면서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소용이 닿는데 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소금 장수가 산삼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나오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등 뒤가 환한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그 집에 불길이 솟아 환하게 타들어가는데 안악은 없고 하얀 학한 마리가 울부짖으며 지붕에 올라가 불길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안악은 사람이 아니고 학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려는 것입니다.
비록 금수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극진했던 것입니다. 소금 장수가 이 모진 일을 겪고 나서 하룻밤새 머리가 악처럼 새하얗게 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은 머리 노인이 이야기를 다 듣고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는 듯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금강산에 떨어지지 않고 다니는 학 한 쌍이 있었는데 10년 전부터 보이지 않은 게 그 연유였군. 금수지만 사람보다 낫군. 저 세상에서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을 게야. 그리고 어느새 배는 땅에 닿아서 둘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하기 준 삼산세 뿌리를 판돈을 자신에게 쓰지 않고 소금 장수 하면서 돌아다니다 사정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에 숭고한 사랑이든 재물을 쓴다는 게 왠지 탐탐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는 세상도 이학 부부처럼 산다면 집안이 화목하고 매일매일 즐겁지 않을까요? 비록 옛날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학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떤 마을에 나이 20살 먹은 과부가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혼인했는데 남편도 1년도 못 가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저런 과부가 혼자서 살려니 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남의 집 꾸준히를 거들어주고 한 푼 두 푼 주는 대로 받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이 집 저 집여 종으로 마을을 돌며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매일매일 고되게 살았지만 심성만을 참 고왔습니다. 자기도 빈털털이지만 어린아이나 노인네들이 굶고 있으면 자신이 먹을 양식을 나누어주고 자신을 굶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과부가 이웃마을 초상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았습니다. 그 돈 서푼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꼭 저만 한 사내가 썩 나타나더니 말을 거는 것입니다. 사내는 자기처럼 머슴살이하는 남정네로 보였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 좀 봐라. 하고 제 이름을 부르고는 손뼉을 딱딱 치거든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도깨비인 것입니다. 도깨비는 머리에 뿔 달린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 이름을 꼭 2번씩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도깨비인 줄 알았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도깨비를 만났으니 이 과부가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도깨비를 만나서 놀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 말입니다. 그러면 도깨비가 기분이 나빠져서 꼭 해코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왜 부르세요?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딱 서푼만 꾸어다오. 이러거든 말입니다. 돈이라고는 초상집 일해주고 받은 것. 달랑 서푼뿐인데 그걸 꾸어달라니 딱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꾸어줬다가는 무슨 심수를 부릴지 모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어줬습니다. 꾸어주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꼭 이 돈 갚을 거지요. 꼭 갚아야 해요. 제 전 재산이에요. 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도깨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렴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염려 마라. 난 약속을 잘 지키는 놈이다. 하고는 연기같이 가버렸습니다. 과부는 도깨비한테 돈 서푼을 꾸어주고 나니 양식 살 돈이 없어서 그날은 쫄쫄 굶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저녁에 집에 와 있으려니까 밖에서 누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리 나와보렴.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어제 만났던 도깨비거든 말입니다. 도깨비가 돈 서푼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 서푼을 주는 것입니다. 처녀는 받았습니다. 그놈의 도깨비 참 약속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니까 밖에서 또 누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빨리 나와봐라.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또 그 도깨비가 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이러고 또 돈 서푼을 준단 말입니다. 어제 틀림없이 갚았는데 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에요? 꾼 돈은 어제 갚았잖아요. 하니까 도깨비가 어리둥절하며 하는 말이 어라, 얘 좀 봐.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 어제 길에서 너한테 돈 서푼 빌리고 오늘 처음 만나는데 언제 갚아? 이러면서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아, 도깨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린다더니 일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꾼 것은 안 잊고 갚은 것은 잊어버리니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과부한테는 공돈이 서푼 생긴 셈이니 나쁠 거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또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리 나와보렴. 이름을 2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보니 또 어제 꾼 돈 갚으러 온 것입니다. 이건 뭐 사흘이 지나도 어제 꾼 돈이라며 돈 서푼을 주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갚았는데 왜 또 주느냐고 암만 얘기해도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기에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놈의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 서푼씩 주고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녁 때만 되면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고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는 귀찮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알았으니 거기 놓고 가세요. 하면 돈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부는 날마다 공돈을 서푼씩 받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봐야 서푼 받기 바쁜데 날마다 공돈이 서푼씩 생기니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기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 갚으러 왔다가 냉큼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얘,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러거든 말입니다. 날마다 돈 서푼씩 갖다 주는 도깨비인데 그만 청을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도깨비가 집 안으로 들어왔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 찌그러져가는 냄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그 냄비를 보고는 저건 찌그러져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냄비가 많이 있는데 새 것으로 하나 갖다 줄까? 이런단 말입니다. 새 냄비를 준다는데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하나 갖다 주면 고맙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마 하고 도깨비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돈 서푼에다가 냄비까지 얹어서 들고 왔습니다.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서는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돈 꾼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제 꾼 돈이라니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고 나서는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준단 말입니다. 고맙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도깨비가 준 새 냄비에다 밥을 지어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냄비를 싹 씻어뒀는데 점심밥을 지어 먹으려고 냄비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냄비 안에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하얀 쌀밥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싹 씻어두면 또 저절로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고 먹고 나면 또 그러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술냄비지 않겠습니까? 도깨비들은 그런 걸 많이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뭐 그 다음부터는 살판 났지 않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져도 걱정이 있나 밥 짓는다고 고생할 일이 있나? 언제든지 냄비 뚜껑만 탁 열면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으니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건 그날부터 저녁마다 도깨비가 와서 돈도 주고 냄비도 주는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서 있단 말입니다.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고 냄비를 주거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갚은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냄비 준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어찌 됐든 이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공돈 서푼씩 생기는 것만 해도 그저 그만인데 요술 냄비까지 날마다 하나씩 생기니까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녀는 냄비를 많이 얻어서 아침밥 짓는 냄비, 점심밥 짓는 냄비, 저녁밥 짓는 냄비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살판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도깨비한테서 돈 서푼과 냄비를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과 냄비를 주고 나서 또 얼른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얘,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러거든 말입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듬이 방망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옷을 다듬을 때 쓰던 방망이인데 그게 닳아서 좀 작아졌습니다.
도깨비가 그걸 보고는 저건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방망이가 많이 있는데 큰 걸로 하나 갖다 주마.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참 그 이튿날 저녁에 도깨비가 방망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왔습니다.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주고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하면서 방망이를 주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날마다 갖다 준 걸 죄다 잊어버리고 처음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러니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 과부가 도깨비한테서 방망이를 받아보니 방망이가 참 크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듬이돌에다가 뚝딱뚝딱 두드리면서 나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여기 이렇게 두드려서 새 옷 한 벌 지어줄 텐데. 새 옷이나 한 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금세 새 옷이 턱 나오는 것입니다. 새 이불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새 이불도 턱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도깨비 방망이인 것입니다. 뭐든지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는 방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망이를 두드려서 새 집도 나오게 하고 장롱도 나오게 하고 병풍도 나오게 해서 아주 번듯하게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그 다음 날부터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턱 서 있거든 말입니다.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돈 꾼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어제라는 것입니다.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냄비는 수도 없이 받았는데 또 주는 것입니다.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어제 하나 준 걸 잊어버리고 또 주는 것입니다. 야, 이러니 수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날부터 날마다 공돈 서푼에다가 요술 냄비에다가 도깨비 방망이까지 얻게 되니 이건 뭐 감당도 못할 횡재지 않겠습니까? 과부는 방망이를 많이 얻어서 금 내는 방망이, 은 내는 방망이, 옷 내는 방망이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죄다 큰 부자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 과부가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도깨비를 만났던 그 모퉁이를 딱 도는데 누가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2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그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공중에 그 도깨비가 붕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도깨비가 공중에 붕 떠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울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 도깨비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에 있는 도깨비 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이러거든 말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으니깐 살림을 너무 헤프게 산 죄란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집에 있는 돈이고 냄비고 방망이고 마구 남을 갖다 줘서 우리 집 살림이 거덜이 났대. 이런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참 미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깨비 나라 잃을 사람이 참견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가관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내가 지금 올라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한테 돈 서푼 꾼 것도 못 갚고 냄비와 방망이도 못 주고 가는구나. 참 미안하다. 하늘에서 벌 다 받고 내려오면 그때 꼭 주마.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나 많이 갖다 준 걸 죄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훌쩍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그 도깨비를 못 보았습니다. 뭐 아직도 하늘에서 벌 받고 있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누구든지 도깨비가 돈 꾸어달라거든 두 말 말고 꿔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횡재수가 터질 테니깐요. 아마 착한 과부를 위해서 도깨비가 알고도 모른 척 자신의 모든 것을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하염없이 주고 또 주고 마지막까지 모든 걸 주는 부모님 말입니다. 그런 부모님한테 지금 잘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형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바가지이고 아우는 착한 동생입니다. 옛날 이야기란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은 나쁘다고 그리고 아우는 좋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세상 형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옛날에는 장남이 집안 살림을 해야 하니깐 암만 해도 아우가 형보다 약하니까 약한 쪽 편들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옛말도 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가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고 나니 형이 유산을 혼자서 다 차지하고 아우한테는 쌀아기 한 알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장사길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사를 했습니다. 소금 짐을 지고 고을마다 다니면서 소금을 파는데 그러다 보니 길에서 날이 저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길 가다가 날이 저물면 아무 데서나 한 대짬을 자고 그렇게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하루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어떤 무덤가에서 잠을 잤는데 한잠 잘 자고 새벽녘이나 되어 일어나 보니 어디서 박박박박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바가지 긁는 소리 같은데 그게 한참 소리가 나다가 그치고 또 조금 뒤에 소리가 나고 이러거든 말입니다. 뭐가 일어나 하고 가만가만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숲을 헤치고 보니까 잔솔밭 속에서 여우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그러는 거 하니? 사람의 해골 바가지를 발톱으로 긁는데 박박박박 하고 파가지고는 제 머리에다 써보고 잘 안 맞으니까 또 박박박박 하고 파내고 이런단 말입니다. 날이 부옇게 새도록 그렇게 해골 바가지를 파내더니 이제 머리에 맞는지 그놈을 쓰고 제주를 3번 팔딱팔딱 너무너무니까 그만 사람이 됐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슬슬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여우가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사람으로 둔갑을 해놨으니 저게 어디 가서 무슨 못된 짓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우가 착한 일을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우는 소금찜을 지고 가만가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고개를 하나 넘어 그 아래 마을로 썩 들어서는 것입니다. 아우도 마을로 함께 들어섰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큰 마당에 차이를 치고 혼인 잔치를 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여우가 그리로 썩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우도 서둘러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우가 잔치집에 들어가니 그 집 식구들이 달려 나오더니 아이고 외할머니 오신다. 어머니 이제 오세요. 장모님 오십니까? 며칠 전에 오시랬더니 왜 이리 늦으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아드리고 동네 사람들도 외가지 큰마님이 손주 혼인 보러 오셨네.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태연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응, 내가 오다가 다리병이 나서 쉬었다가 오느라고 늦었다. 이러거든 말입니다. 아, 저것이 이 집 신랑 외할머니를 잡아먹고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써서 둔갑을 했구나. 진짜 외할머니는 며칠 전에 고개를 넘다가 여우한테 잡아먹히고 여우는 할머니 해골 바가지를 말려서 파내느라고 늦은 것이 틀림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우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는 신랑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귀엽다고 쓰다듬어주는 척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러고 나니 신랑 신부가 눈빛이 희미해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놈의 여우가 넋을 빼놓은 게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넋을 빼놓고 틈을 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우라고 하는 게 본래 사람 넋부터 빼놓고 간을 빼먹는 것입니다. 아우가 궁리를 하면서 손님들 틈에 끼어 앉아있으니 주인 집에서 음식을 한 상 잘 차려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인심이 좋은 집이었던지 뜨내기 손님한테도 대접을 푸지게 잘해주더란 말입니다. 그걸 다 먹고서는 이렇게 뜨내기에게도 잘 대접해주는 집인데 혹시라도 큰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 꾀를 냈습니다. 아우는 이 집 주인 앞에 성큼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 오죽자는 소금 장수한테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그 보답으로 제주를 하나 보여드리겠소이다. 이런 제주는 아무도 구경 못 해봤을 겁니다. 오늘 같은 홀렌날에 딱 맞는 제주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묻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경사스러운 홀렛날 무슨 제주를 부릴까? 혹시 불미스러운 제주를 부리는 것 아닐까? 그래 무슨 재주를 부리려고 하는 겐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음식이나 먹고 가는 게 어떤가? 그러자 머슴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제주입니다. 그리고 이 집 홀레에 딱 맞는 제주인이 봐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으라 하고는 멍석 위에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젊은이들은 뒤로 물러나요. 이런 구경은 연세 많은 분부터 해야죠. 여기서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누구요? 했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여우가 둔갑한 할머니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럼 할머니가 이멍석 끝에 앉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찌감치 물러나시오. 그러니 여우가 멍석 끝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물러났습니다. 아우는 지게 작대기를 빙빙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여우를 냅다 후려갈겼습니다. 두어 번 후려갈기니까 깨갱하면서 쭉 뻗는데 빨간 불여우가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여우가 죽으니까 넋이 나가 있던 신랑 신부도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주인집 식구들은 처음에 아우가 지게 작대기로 여우를 후려갈기니까 저희 할머니를 때린다고 펄펄 뛰다가 그게 저희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인 걸 알고는 참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신랑 신부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대접을 극진히 하고 논 몇 썸지기를 뚝 떼어주면서 소금 장사 그만두고 농사 지으며 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는 아주 팔자가 폈습니다. 그런데 형이 보니까 소금 장사하던 아우가 갑자기 논을 몇 썸지기나 가지고 잘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까지 많은 위인이라 그만 셈이 버쩍 나서 아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이놈 너 어디서 도둑질에다가 그리 사느냐? 너 같은 무일푼에 소금이나 파는 놈이 어떻게 놈 몇마지기가 말이 되느냐? 기필고 넌 도둑질을 한 게야. 아이고 형님, 그게 아니라 우연히 불여우를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우가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니까 형이 저도 불여우 잡아서 부자 되어보겠노라고 소금짐을 지고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고개를 하나 넘는데 마침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지나가거든 말입니다. 옳지. 저게 틀림없는 불효우렸다. 저 놈을 때려 죽여서 나도 논이나 받아야겠다. 형이 무턱대고 할머니 뒤를 밟았습니다. 그 할머니도 고개를 하나 넘더니 혼인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이 따라 들어가서 음식 한 상 잘 얻어먹고 멍석을 깔라 하고는 할머니를 멍석 끝에 앉혔습니다. 그래놓고 동생이 한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지게 작대기로 후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우가 아니고 진짜 그 집 외할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한 남이기한 할머니를 두들겨 패놨으니 무사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형은 그 집 식구들에게 몰매를 맞고 아주 반병신이 됐습니다. 그 후 아우는 반병신이 된 형을 저희 집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주면서 살았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평생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걸 후회했습니다. 요즘도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한 총각 나무꾼이 살았는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 소원이 몽고하니 차만색시 얻어서 장가가는 게 소원인 것입니다. 산에서 산이 여자가 있나? 돈을 풍족하게 벌 수가 있나? 그래도 이 총각은 마음씨 하나는 참 착했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하루는 나무하러 갔는데 거지 노인 하나가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힘없이 한숨만 내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각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영감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인일로 이 산 중에 혼자 계시는 것입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한숨만 쉬다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쓸모없다고 이산 중에 버렸네.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네. 내 신세가 하도 한심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걸세. 총각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이대로 놔두어서는 위험한 산중에서 들짐승들한테 무슨 병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는 게 아주 미천하지만 혼례도 안 치르고 양친도 모두 여의어서 저 혼자 몸이니 저와 함께 가서 사시죠. 풍족하지는 않지만 영감님 입 하나 굶기겠습니까? 총각의 말에 노인은 흔쾌히 승낙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노인은 총각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총각이 말이 정말 고맙지 않겠습니까? 총각은 노인을 모셔다가 부랴부랴 밥을 지어 대접을 했습니다. 또 잠자리도 마땅치 않지만 아랫목은 노인에게 주고 자신은 문 앞에서 잤습니다.
이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노인이 총각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네한테 신세를 진 지 벌써 한 달이나 되었네. 이 늙은 몸이 자네한테 뭐 해줄 것도 없고 신세만 지고 있으니 미안하구려. 대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산중 큰 버드나무 밑에 산삼이 나오는 꿈을 꿨네. 꿈이지만 너무 생생했네. 속는 셈 치고 내일은 꼭 그곳으로 가보게. 노인의 말에 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이 말아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늪에 호랑이 한 마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랑이지만은 가만히 두면 죽게 생겼으니 좀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곧 기다란 나무작대기를 가져다가 사다리를 놔줬습니다. 호랑이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살았습니다. 어떤 얘기에는 일껏 호랑이를 살려줬더니 잡아먹으려고 한다지만 여기서는 안 그러는 것입니다. 이 호랑이는 대뜸 입을 넙죽거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이니깐 호랑이도 말을 잘하거든 말입니다. 살려줘서 고맙수. 그래, 소원이 뭐유? 소원을 묻는데 대답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 같은 노총각이야 장가가는 게 소원이지 뭐가 더 있겠습니까? 마흔된 노총각에게 시집을 안 하기 있겠습니까?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총각은 노인이 말한 버드나무에 가서 여기저기 흩어봐도 산삼씨도 못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미안해서 그냥 하는 소리였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온 산을 뒤졌지만 노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잠을 자다 보니 무엇이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놀라서 나가봤더니 글쎄 웬 사람이 하나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고운 처녀가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총각 장가 보내주려고 처녀를 물어다 놓은 거지 않겠습니까? 처녀는 호랑이한테 물려 오느라고 놀라서 까무러쳤습니다. 팔다리를 주무르고 미음을 써다 며칠씩 먹이고 했더니 겨우 정신을 차리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이 처녀는 서울 정승집 외동딸입니다. 일찍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 혼례 치른 후 사나흘도 못 가서 저 세상에 간 청산과부인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수절하게 됐으니 이 처자도 참 딱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상민이면 제가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런데 지체 높은 정승집 딸이니 평생 수절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과부가 저녁에 달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만 호랑이한테 물려온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나랑 삽시다. 이것도 인연이지 않겠어?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그래야지요. 제가 당신 아니었으면 지금 이 세상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혼인을 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덕에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아내가 친정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총각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산골을 떠나본 적이 없는 데다가 서울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판인데 말입니다. 하는 수 없이 호랑이를 찾아갔습니다. 전에 호랑이 구해줬던 곳에 가서 호랑아, 여기 있으면 나 좀 봐줄래? 하고 부르니까 호랑이가 나오거든 말입니다.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친정일 가고 싶어 하는데 길을 몰라서 갈 수가 없구나. 나 좀 도와다오. 그 말을 듣고 호랑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당나귀 가죽을 한 장 구해 오라는 것입니다. 당장 저작거리에 나가 당나귀 가죽을 한 장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자기 머리에 씌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씌워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대번에 당나귀가 된 것입니다. 늙은 당나귀로 변해서 이힝 하고 오는 겁니다. 그놈을 끌고 집에 와서 아내를 태우고 자기도 탔습니다. 그랬더니 당나귀가 냅다 달리는데 빠르기가 마치 번개 같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껍데기는 비루먹은 당나귀지만은 속은 호랑이니까 그 걸음이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당나귀를 타고 서울을 갔습니다. 정승 집에 턱 들어가니 참 난리가 나버렸지 않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서 왔으니 난리가 나지 않나겠습니까? 그런데 정승이 그만 심통이 났습니다. 사위라고 온 것이 볼품도 없는 산골 무지렁이 나무꾼이 왔으니 자기 집 머슴보다 못하니깐 마음에 안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승이 사위 쫓아내려고 꾀를 냈습니다. 넌 나하고 장기를 두자. 만약에 나를 이기면 사위 삼겠지만 지면 당장 쫓아낼 테다. 정승의 명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걱정 끝에 다른 사람들 몰래 호랑이한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파리를 한 마리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잡아다 줬더니 그걸 또 머리에 얹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대번에 파리가 됐습니다. 조그마한 파리로 변해서 포르르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매 속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를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장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파리가 장기판 위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나무꾼 2차례가 되면 한 군데 딱 앉는 것입니다. 파리 앉는 자리를 따라가며 장기를 뒀습니다. 그랬더니 뭐 할 것도 없이 3판을 뒀는데 3판 다 이겨버렸습니다. 정승이 장기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내기를 거는 것입니다. 넌 나하고 말타기 경주를 하자. 나를 이기면 사위 삼겠지만 지면 당장 쫓아낼 테다. 정승한테는 좋은 말이 있지만 나무꾼한테는 말도 소도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남몰래 호랑이한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가죽을 한 장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말가죽을 구해오니까 또 그걸 머리에 씌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씌워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대번에 말이 됐습니다. 비루먹은 말로 변해서 이잉하고 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타고 경주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뭐 해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껍데기는 비루먹은 말이지만은 속은 호랑이니까 그 걸음이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호랑이하고 말하고 경주를 한 꼴이니 말이니 말입니다.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2번이나 내기에서 진 정승은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내 이놈 산골 나무꾼 주제에 좋은 말을 타다니 분수를 모르는군. 하고서 그 말을 빼앗아서 자기가 탔습니다. 타고서는 이랴 어서 달려라 이놈아. 호통을 치며 채찍질을 하거든 말입니다. 호랑이가 채찍으로 얻어맞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구 날뛰었습니다. 그 서슬에 정승이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반병신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와 함께 호랑이 타고 집에 돌아와서 그 뒤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는 정말 옛날 이야기이지만 착한 노총각에게 감동받은 산신령과 호랑이가 은혜를 준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행하며 살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도 산신령과 호랑이가 도와주러 나타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